그 2023년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정말 암울하고 뭐 최악의 해다 막 이렇게 또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네네. 앞으로 그런 내년이 예상이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또 생각은 좀 동의하는 바인데, 네. 근데 원래라면은 이럴 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4, 50년 만에 온 또 시기에 투자 기회가 또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시선을 멀리할 때 우리는 좀 더 시선을 가까이 해둘 필요가 있다. 즉 투자 위기가 아니라 저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그 경기 침체의 정도를 좀 약하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딥하게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항상 웅달책방은 네. 특별히 제가 또 좋아하는 채널이기도 해서 나올 네. 때마다 좀 다른 채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딥한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현재 시기 자체가 사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국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채널 나와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는 한 차례 해드렸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지금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좀 가는 장세다. 사실상 역실적 장세가 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깊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증시의 저점이 좀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는데, 자, 사실 근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이 같이 오는 상황에서는 예전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대표적으로 좀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돈을 번다,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결국 돈의 흐름이거든요. 결국 돈이 어디로 지금 계속 주목되고 있고 집중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그 돈의 흐름과 따라갈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돈을 벌 수가 있겠는데, 지금처럼 인플레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도 정부지만 원래 기업들이 돈을 잘 풀질 않아요. 일단 당장에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인건비 나가는 것들이 좀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긴축 경영을 하고, 최근에도 전 세계 1위가 하는 기업인 애플이 또 긴축 경영을 발표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정부와 이 기관들도 투자를 꺼려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이 어떻게 투자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쉽사리 투자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바로 이런 시기인데,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게 뭐냐면 과거와 달리 이렇게 인플레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4,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들이 지금은 돈을 쓸 때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고 최대한 사람들의 돈을 쓰는 것들을 방어하고 긴축하고 우리가 다음을 도모해야 될 때야 라는 식으로 계속 방어만 하고 갖추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계속 그냥 지키고만 있다가는 다 죽겠다. 왜냐면 이미 러시아 전쟁이 터진 마당에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좀 돈이 대규모로 투자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우리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전부터 투자를 할 때 저는 공부를 어떠한 관점으로 많이 했었냐면 돈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 작은 돈보다는 큰 돈을 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과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의 흐름은 누가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첫 번째는 국가 주도적이었고 두 번째는 기업 주도적이었는데, 첫 번째 국가 위주로 일단 이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또 기업적인 부분도 하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또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국가 주도의 투자 움직임이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탈세가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국가들 어떤 국가가 대표적이느냐?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돈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미국이요. 그렇죠. 네. 경제 제1위 국가가 계속해서 미국이고 지금 2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 투자로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시면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은 뭘 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미국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정책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들아 너네가 이쪽으로 좀 더 밀어줬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쪽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어줄게 라고 하는 방안이고 자, 이 방안은 올해 미국의 이제 주요 정책적인 발표가 어떠한 법안에 의해서 좀 나오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발표가 됐었던 게 크게 세 가지였어요. 인프라 고용 측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IRA, 인플레 감축 법안입니다. 야,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를 한번 쫙 뽑아내봤거든요. 과연 미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가장 우선시가 바로 첨단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RA 측면에서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더니 전기차와 친환경 국면이었구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은 여전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이 법안들 특히나 IRA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주요 또 고대인 골자가 뭐였었냐면 탈중국화라는 거였어요. 탈중국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알게 모르게 정말 큰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과거에 소련을 죽였던 것처럼 일본을 죽였던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가장 우선시 뭘로 죽였었냐면 압도적인 기술력, 과학기술력으로 이 기술 경쟁에서의 패권을 가져가면서 소련과 일본을 좀 찍어 눌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찍어 누르는 데 있어서 그 압도적인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좀 찍어 누르고 있는 국면인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지금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향해 갈 때 있어서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우는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근데 그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은 대다수의 설계 업체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대만, 우리나라 생산 기반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야 말하는 거죠. 너네 중국이랑 놀지 마. 그냥 우리끼리 하자. 우리가 더 투자해 줄게. 라는 식으로 반도체 굴기 자체를 완전히 중국을 소외하면서 갖춰갖고 있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중국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야 우리가 전기차 투자할게. 근데 너네 중국이랑은 놀지 마. 중국 쪽에서 만들어낸 부품 소재 가지고 만든 업체한테는 우리가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 안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첨단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중국을 좀 누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주도적인 투자를 하는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역시도 돈이 있잖아요. 네. 세금을 계속해서 걷어서. 네, 걷어가면서 계속 정부 주도의 자금을 계속 유보해 놓게 되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일부 펀드나 그 다음에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들 쪽에 위탁하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 있었으니 그게 어디였냐? 바로 AI 보안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첨단 과학기술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제 반도체 패키징 분야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은 지금 어느 측면에 첨단 과학기술 측면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중국을 누르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미국의 이렇게 강한 투자 움직임이 중국을 어찌 보면 찍어 누를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어찌 보면 계속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볼 수 있을 미국이 이렇게까지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을 바라볼게요. 네. 중국도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 일본사를 봤다시피 중국은 이제는 제2의 일본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맞서 싸우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중국이 최근에 또 강한 힘을 얻었죠. 어떤 힘? 시진핑의 장기 집권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과거 마오쩌둥, 동샤오펑 이런 인물들과 어찌 보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여졌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진핑이 과연 그들과 같은 반열에 위치한 인물인가를 봤을 때는 애매한 상황이 좀 네. 많아요. 아직 보여준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지금처럼 장기 집권에 어느 정도는 자리가 확인된 입장에서 이제 이 자리를 좀 역사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좀 남기게끔 더 노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로 현재 중국의 위태위태한 이 국면을 좀 풀어줘야겠죠. 네. 가장 우선시는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어느 정도 좀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로 코로나 국면으로 가기 위함으로 망가져 있는 경기, 특히나 부동산 침체 국면을 좀 해소시켜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시켜준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길 가능성이 높겠느냐? 좀 부족하다. 결국 해야 될 건 뭐냐? 과거 중국을 건국했고 경기 선진국 반열로 올려놓은 인물들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그래도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라는 막중하네요. 그런 임무를 좀 띄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진핑 집권하에 있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미국의 그런 직접적인 공격들에 있어서 계속 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중국 역시도 지금 미국에 맞서 싸워서 또 강하게 투자 움직임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지금 미국이 특히나 중국을 과학기술 패권으로 계속 기술적으로 이제 얽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A랑 B랑 싸워요. 근데 계속 똑같은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막곤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똑같은 걸로 계속 때리는 입장에서 똑같은 무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 미국이 계속 반도체 측면으로 압박하는 움직임에서 야,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른 나라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굴기를 확보할 테야. 라고 지금 압도적으로 강력한 투자를 지금 반도체 측면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은 사실 경제 지금 2위 국가인데 경쟁률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가파르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의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데이터, 디지털 측면이에요. 네. 자, 이렇게 중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압박에 또 맞서 싸우고자 함도 있지만 자국의 경제 성장을 더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측면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막대한 돈들을 새로운 프로젝트, 동수서산 프로젝트로 쓰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사실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 위주의 데이터 투자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데이터 투자란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센터들을 자꾸자꾸 설치했었다라는 거야. 슈퍼컴퓨터들을 세우면서, 그리고 빠른 데이터 통신망들을 구축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데이터망들을 구축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의 기반을 이제 구축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계속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동쪽과 서쪽의 경제 성장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 지역 중심으로만 계속 성장을 했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이 많이 좀 부족했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 데이터 패권을 잡기 위해서 앞서 나가려면은 이제 슈퍼컴퓨터들을 기존의 동쪽 지역 중심으로 몰려 있었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네.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서쪽 지역에 데이터 센터들을 구축을 할 때 동쪽 지역 대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이 온도가 좀 낮아요, 기온이. 그리고 네. 신재생 에너지의 뭐 태양광 풍력에 대한 기반 구축 시설이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기반을 설치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이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돌아가줘야 되니까. 열도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열도 많이 나서 에어컨도 같이 틀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근데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보다 동쪽 지역에 온도도 높고 그다음에 신재생 기반도 없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의 비용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모두 고려함으로써도 앞으로는 이제 서쪽 지역에 광범위한 이 데이터 통신망을 깔아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1차적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5G 기반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쪽으로도 좀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물론 해외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고 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잘 모르는데 해외 기업을 어떻게 또 공부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쪽의 투자 움직임에는 크게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탈세계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 쪽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어찌 보면 한 편이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는 유럽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쪽의 진영이 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적진에서 투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쪽의 투자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유럽의 투자 움직임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투자도 투자지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적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도 같이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대 진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기존에 높았었던 산업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파고들 만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중국 움직임을 바라볼 때는 기존의 중국의 점유율이 높았었던 산업인데 이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이 탈중국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해진다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은 산업이라면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너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그래서 요즘 2차 전지가 계속 강한 그렇구나. 이유고요. 그렇게 핫하구나. 네, 사실 2차 전지의 점유율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양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앞서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성비 측면으로 최대한 값싸게 많이 판매하는 쪽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사실 유럽도 그래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들을 많이 투자하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이 원래 초기 때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탈세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 가만 보니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IRA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입장을 다시 좀 바꿨습니다. 동조하는 측면으로. 네. 그래서 내년 1분기쯤에 RMA라고 하는 법안을
1차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골자 자체가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앞으로 전기차의 좀 생산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춘다라는 게 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기존의 완성차 업체를 많이 갖고 있었던 국가들이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앞으로 미국발, 유럽발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사실 내년부터는 특히나 미국, 유럽 쪽의 투자 움직임에 힘을 받아서 앞으로 더 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의 강세가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장비 업체들에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지금 미국과 유럽 마찬가지로 자국의 공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을 늘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장비 업체들에게 발주가 많이 이뤄진다라는 것으로 또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탈중국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게 또 태양광입니다. 사실 태양광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네. 산업이에요. 거의 80% 가까이 중국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 마찬가지고 유럽도 사실 유럽이 지금 에너지 투자가 더 시급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화석연료를 러시아에게 계속 수입해오던 게 유럽이었는데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에너지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무려 400조 투자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과 특히 또 미국 쪽의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심심치 않게 좀 대규모로 나오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역시 태양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업체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 쪽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수소에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던 국가였는데 지금 대다수의 국가들이 특히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또 사우디까지 수소의 생산 측면으로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을 하면 뭐합니까? 결국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용을 하는 즉 활용 측면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수소 연료전지 측면. 그래서 지금 수소가 이제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소 관련 기업들 역시도 대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카메라입니다. 네. 카메라는 앞으로 첨단 과학 기술 측면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이 또 대표적인데 그의 교집합이 되는 게 또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기존에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분화해서 또 커왔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거를 안 쓴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측면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5G인데 5G는 대표적으로 원래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업체가 또 큰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탈중국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화웨이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받지만 또 일본의 노키아라든지 또 영국의 뭐 에릭센과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서 내년부터 대규모로 투자가 5G 관련 투자가 진행이 되는 국가가 또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가 그 넓은 땅덩어리의 5G 구축을 내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인도발 5G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또 많은 기업들이 갖게 될 건데 네. 근데 인도가 또 대대적으로 지금 탈중국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화웨이 걸 안 써요.
그래서 노키아, 에릭슨, 그다음에 삼성전자 걸 쓰게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 점유율을 거의 뺏어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5G 장비 업체들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5G가 생각보다는 힘이 조금 약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5G 투자는 크게 인도, 그다음에 미국도 봐야 되겠지만 중동 쪽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동 쪽 사우디랑 UAM 관련해가지고 지금 5G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지금 중국 쪽과 좀 관계들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화웨이랑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동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수주가 나왔다면 정말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그 부분이 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뭐 2차전지 태양광 카메라보다는 5G가 물론 좋아 보이긴 하지만 힘이 좀 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 좀 말씀드립니다.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대네요. 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대치구도 그 패권 전쟁 하에서 각 국가들과 각 블록들이 어떻게 좀 산업을 이끌어갈까, 주도권을 잡을까 굉장히 그쵸.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제일 커요. 기존의 생산 기반을 자국에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특히나 미국이랑 유럽이 주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사실 대표적으로 수출 국가이기도 하면서 제조업에 강한 모멘텀을 띄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생산 기반을 늘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공장에 우리나라 제조업에 강한 모멘텀을 띈 국가들이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비 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조금 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패권 전쟁으로 인한 그 정부와 기업 간의 엄청난 투자가 그쵸. 이루어지는 건데 그 분야가 있는 거군요. 예.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 진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막 어떻게든 긴축하고 줄이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국가들이 네. 돈이 많은 국가들은 돈을 지금 붓고 있는 국면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야가 아니라 좀 집약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잘만 공부하면 그래도 좀 힘들겠지만 나름대로의 큰 투자 기회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만약에 더 좋아지면 다시 이제 전 세계적인 긴축 상황이 풀리면 더 그 투자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때 되면은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 나중에 좋아질 거야 라는 부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차근히 저가 매수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나중에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더 큰 결과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랑 그 다음에 유럽까지 우리가 국가적인 좀 투자 움직임들을 봤는데 네 번째로 간과해선 안 될 국가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네 번째로 간과해선 안 될 국가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실 최근에 네옴시티. 맞아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와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에서 막 몇백 프로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우디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걔네가 돈이 정말 많은 국가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돈 많은 국가가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왜 사우디는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느냐? 돈을 어떻게 벌었길래? 사우디는 기존에 땅 파서 돈 벌었던 국가죠. 땅 팔면 그냥 석유 나오니까 이 석유 수출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였던 국가였는데 이 석유 가격이 슈퍼사이클 즉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했었던 흐름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는데 그 3번째가 바로 최근의 시점이었어요. 고유가 시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우디는 지금 완전히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사우디 재계 인물들 혹시 뭐 사진이나 영상들 찾아보시면 표정이 밝아요. 너무 밝아요. 진짜 한시라도 입꼬리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밝은데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땅 파면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지금 자녀들도 있는데 이 자녀들이 또 손자를 또 낳게 되면은 과연 이들도 우리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려는 움직임들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울미의 겨자 먹기로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탄소 제로와 친환경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지구를 지켜라.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막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화석연료보다 더 강해지는 상황이 놓여진다면 이제는 화석연료를 쓰려고 해도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 지금처럼 고유가 기조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현재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우디도 이런 움직임들을, 이런 흐름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이번 시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던 거를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에너지로 돈을 벌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에너지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함은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저장해서 쓸 수 있을 만한 수소까지 나오게 되는데 수소를 우리가 쓸 때 있어서 친환경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이 그린 수소가 뭐냐면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소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찐 친환경 수소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사우디 역시도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수소로. 자, 근데 이 친환경 수소를 생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 태양광과 풍력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사우디의 지리적인 요건이 이 태양광 풍력을 발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대다수의 땅덩어리가 다 사막이에요. 건물이 없는 사막이다 보니까 그냥 그 평지에 태양광 패널을 다 구축을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태양광 효율이 빵빵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력도 마찬가지로 원래 바람의 세기가 강하고 일정해야지 풍력 효율이 좋은데 사우디는 더운 국가잖아요. 원래 바람이 이 해양 쪽에서 온도가 높은 육지 쪽으로 바람이 세게 분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더운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삼면이 바다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강한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해상 풍력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지리적인 여건까지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우디이다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린 수소까지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돈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우디의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를 발빠르게 넓혀가면서 이게 수소 쪽으로 계속 투자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기존의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었던 국가들이 떼돈을 벌었는데 이 국가들은 그냥 땅 파면 돈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 그린 수소를 누가 더 값싸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냐라는 것에서 에너지 패권을 잡는 국가가 나올 것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많이 앞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빠르게 따라가려고 미국이랑 유럽이랑 그다음에 사우디가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냐? 우리나라도 하고는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잖아요. 네. 그 좁은 데에 또 산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의 효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거기다가 바람은 또 마찬가지 크게 많이 불진 않아요. 그나마 부는 게 이제 동해, 남해인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는 게 그쪽 지역이거든요. 울산, 제주도 이쪽.
그래서 끽해봤자 그런 지역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에서 효율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효율이 안 나니까 이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은 꿈도 못 꾸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생산 쪽보다는 차라리 활용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해야 돼요? 값싼 수소를 수입을 해야 돼요. 그 수소를 가지고 우리는 써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사실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빡빡빡 떴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MOU들을 많이 맺고 갔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 협력을 많이 맺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가 생산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거를 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서로 협력을 맺은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우디한테 값싸게 수소 받고, 그리고 사우디는 생산했지만 쓸 수 있는 지금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또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지금 마련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야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를 생산은 못하지만 이런 활용 기반의 사업부들을 넓혀가면서 그래도 수소 시장이 커져감에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우디에 1차적으로 이 신재생 관련 투자 움직임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소 활용 업체들을 한번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활용을 한다는 거는 네네. 그 수소 에너지를 값싸게 갖고 온 다음에 네. 패키징을 하는 건가요? 수소를 쓰려면 다시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2차 전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수소 차에도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소 차 안에 수소 탱크에 수소가 있잖아요. 그 수소를 연료 전지 쪽으로 흘려보내면 이게 그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네. 만들어내는 수소 연료 전지. 이거를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건물용도 그렇지만 발전용, 그다음에 수소 차에 들어가는 용도까지도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 업체들은 또 이름이 쉬운 게 공통적으로 이름 뒤에 퓨얼셀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퓨얼셀, 뭐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범한 퓨얼셀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사우디가 지금 바보가 아니에요. 괜히 돈을 많이 벌었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야, 이게 가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미국과 중국과 싸우고 있구나. 아, 미국이 저렇게까지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가 비록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저쪽에다 투자해서 돈은 벌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디 국부펀드에 지금 돈이 많은 펀드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어요.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원래는 예전에는 미국이 국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 기술주 쪽으로. 야, 그렇다라는 것은 야, 전 세계적으로 또 돈이 많은 국가의 그 돈들이 미국의 기술주 쪽으로 확실히 첨단 과학 기술 쪽으로 그렇구나. 좀 쏠려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면 직접적인 투자는 미국의 기술주 쪽으로 해보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래서 미국 그 기업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 경험이 좀 부족한지라 좀 더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 기술주 쪽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나스닥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겠네요. 그쵸. 예. 와, 그런데 사우디가 또 중국과 관계가 예. 괜찮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미국에다 투자를 하네요, 주식.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 이 직접적으로 뭔가 협력하고 이렇게 그러시네. 하지는 못하니까 야, 알게 모르게 이제
돈은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포트폴리오 네. 위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하는 거구나. 겉으로는 중국이랑 손 잡고 있지만 이제 뒤로는 또 그렇게 또 돈을 어떻게 벌고 될지 있다. 모르니까. 예. 참 현명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좀 궁금한 게 네. 그 사우디가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소 쪽은 이제 활용 쪽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풍력이나 이런 쪽은 기술이 네. 또 괜찮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런 쪽은 좀 이렇게 사우디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그리고 건설 쪽도 네네.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런 쪽은 맞아요. 특별히 움직임이 없나요? 사실 풍력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태양광과 풍력은 결국 지구가 도와줘야 돼요. 네. 기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 유럽만 봐도 올해 들어서 바람이 좀 약하대요. 예. 이 원인은 뭐 분명하진 않지만 바람이 약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풍력에 있어서 투자를 유럽이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풍력 비율을 줄이고 태양광 비중을 높였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신재생 쪽으로 투자의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줬었던 유럽이 풍력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을 늘린다라는 것은 야, 우리나라 업체가 물론 이제 뭐 터빈이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풍력보단 저는 그래서 태양광 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 수혜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좀 장기적으로 좀 가시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신재생, 카메라, 5G 네. 이런 정도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종목 추천은 아니고 네.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섹터는 알아도 네. 기업들을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 하나솔루션 네. 같은 거 좀 언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퓨어셀 들어가는 기업들 좀 언급해 주셨듯이 맞아요. 공부 차원에서 네. 저희가 좀 접근할 때 2차 전지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들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천원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 소재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IRA 법안이 초기에 나왔었을 때는 이거는 최대 수혜는 LG엔솔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좀 부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비주 왜냐면은 내년부터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업체를 바라볼 때 크게 세 가지의 기준점을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업체들 대비 기술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많이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가. 최근에도 특히 유럽 쪽에 유럽도 지금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유럽이 또 단점이 뭐냐면 이러한 기반을 예전부터 구축했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낮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야, 근데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 큐에 해소시켜주는 업체들이 몇몇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야야 너네 할 줄 모르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게. 장비 너네는 이런 장비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장비 쓰려면은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작동시키면 돼. 하나부터 열까지 장비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와. 그냥 너네는 딱 키 하나만 돌리면 돼. 턴키네요. 네. 턴키 방식이에요. 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턴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납품 이력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을 안 볼 수는 없어요. 2차전지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2차전지 점유율 또 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예전부터 대기업들이 이 코로나 시국 이후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유보금을 섣불리 쓰지를 못했어요. 투자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장비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나라 그 2차전지 셀업체들 대표적으로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우리 같은 장비업체들이 돈을 벌 텐데 쟤네는 돈은 많이 벌었으면서 왜 돈을 안 쓰고 있냐 계속 오매불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물가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섣불리 투자하기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원래 정부가 풀어줘야 돼요.
아, 괜찮아. 우리가 너네 이게 투자하면은 세액공제도 좀 해주고 좀 보조금도 좀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다 보니까 기업들 역시도 막 이렇게 섣불리 나서서 투자하기 어려웠었다. 근데 윤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 진짜 대기업들이 완전히 그냥 기존에 묵혀왔었던 메가톤급의 투자를 좀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LG, SK, 삼성 이런 기업들이 그때부터 투자 움직임을 발표했다 보니까 장비업체들이 이제는 빵긋빵긋하는 거죠. 드디어 기다렸던 게 나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LG엔솔이랑 SK온의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투자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장비업체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를 하고 나서 장비업체를 한번 딱 물색한 다음에 오케이 야 너 우리 장비 하자 공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장비를 납품한 데까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대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 처음에 투자를 발표했었던 게 5월경이었다 보니까 그로부터 6개월 1년 뒤면은 올해 11월 이때쯤이구나. 지금 이 시기구나. 이 시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비업체들의 대다수의 또 수주, 납품 이런 공급 계약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기다렸던 만큼 한 번에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큰 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SK온과 LG엔솔과의 관계도를 계속 맺어왔었던 장비업체들 중에서 기술력, 그 다음에 턴키 방식의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기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도 여러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 공정 중에서 돈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공정이 전극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교집합을 넣고 봤을 때 2차전지 대장주는 장비 쪽에서는 또 PNT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좀 장비와 그 다음에 턴키 방식을 또 갖고 있고 나중에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하나기술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 우선 공부하신 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2차 전지 그 LG 엔솔하고요 포스코 케미컬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예. 근데 또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그쵸. 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대형주니까 네. 좀 접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익숙하고 저 주가 누릴 때마다 이런 거를 좀 모아가는 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네, 근데 대형주는 솔직히 저라면 잘 안 건드리는 게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시총이 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시총의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예. 얘네를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네. 근데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불충분합니다. 돈의 흐름상 예. 그만한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물론 모멘텀은 굉장히 충분하고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 주식시장 내에서 이 기업의 주가가 더 끌어올려지려면 그만큼 더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 결국에는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지금 같은 긴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풀렸을 때 그때는 오히려 대형주들을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수익을 키워갈 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 쪽을 키워가실 때고 대형주는 올랐다면 좀 팔고 다시 눌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박스형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초반에 좀 언급해 주실 때 그 반도체 투자도 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아까 5G 언급해 주실 때 삼성전자도 좀 언급해 주셨고 네. 그 반도체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게 아직은 조금 이렇게 투자하기가 네. 그러니까 저가긴 한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렇게 그 모멘텀이 안 보이는 건가요? 사실 반도체만큼 싼 주식 찾기도 어려워요.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반도체는 제 기준으로는 내년까지는 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관망은 하되 공부는 하셔라.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출 국가예요. 예전부터 수출로 정말 많은 돈들을 벌어왔는데 그게 다
세계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지리적인 여건에서 바로 위에 중국이 있고 바로 밑에 일본 있고 좀 가면은 유럽 있고 좀 가면 미국 있잖아요. 지리적인 요충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팔아먹고 일본에도 팔아먹고 유럽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으면서 여기저기 팔아먹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갔던 국가가 우리나라였는데 큰 산업이 됐죠. 그쵸. 기간 산업이 됐지. 대표적인 게 또 반도체였단 말이죠. 실제로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 그다음 미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국가가 지금 반도체를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애매하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뭘 하고 있냐면 치포 동맹에 가입해라. 너네 중국이랑 놀지 말아라.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라. 미국이랑 대만이랑 일본, 한국 이렇게 네 국가 모여가지고 반도체 굴기 만들어서 중국 찍어 누르자. 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와중에 아니 당장에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인데 미국 쪽으로 붙으려면 이 고객 포기해야 되는데 그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지금 아까운 거잖아요. 사실 양측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 수출하면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으로 지금 싸고 있는 구매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양측으로 팔아서 돈 벌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구간이다. 하나의 줄을 택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의 줄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지금 정부의 이런 입장이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당장에는 이 중국 쪽의 고객들을 놓쳐야 되는데 네. 그 국면 즉 전환기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한번 출렁해야 돼요. 예. 예. 당장의 고객들을 와 하면서 기존에 벌었던 거 여기에서 다 벌면 돼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 흐름 자체가 첨단 과학기술 특히나 반도체 측면에 대한 분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나 제가 봤을 땐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라리 그래서 반도체를 공부를 하실 거면은 미국 기술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부자TV에서 로봇 관련 강의를 아마 올해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세요? 네, 모든 산업 중에 로봇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로봇을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먼 미래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지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 게 로봇을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이걸 이해하세요. 로봇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동화를 돌리려고. 그래서 뭐 특히 물류 창고에 많죠. 가서 뭐 이게 분류하고 물건 분류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하는 게 이제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냥 가정에 쓰이는 로봇이나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일반적인 그냥 집안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 사업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 쓰이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 네. 아니면은 요즘 카페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뭐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든지 치킨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서빙 로봇 이런 거. 로봇,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배송 로봇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걸 중심으로 로봇 시장이 많이 컸었냐면 이 산업용 로봇이었습니다. 공장을 자동화를 돌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일감들은 계속 많아집니다. 최첨단 시대로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분류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운반 배송해야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게 더 많아졌어요. 특히나 물류 창고들, 쿠팡, 아마존, 월마트 이런 것들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근데 일감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일할 손은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시대가 겹치면서 이제 일감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심지어 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하려고도 안 해요. 눈이 높아져가지고 요즘은 예전처럼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취업이 아니에요. 퇴사예요, 퇴사. 네. 퇴사하고의 삶을 벌써부터 꿈꾸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쵸. 뭐 근로소득으로 좀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맞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아니 일할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찍어내서 돈을 벌 텐데 그쵸.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 사람 없으면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여기에 이제 사람을 대체할 로봇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그래서 제조업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 위주로 투자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초기 투자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로봇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쓰는 것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성능이라든지 업무의 효율 이런 것들은 로봇이 월등히 높았어요. 다만 뭐가 아쉬웠냐? 비용적인 측면, 가성비가 아쉬웠다. 근데 로봇의 투자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주요 부품들의 가격이 싸지면서 로봇이 이제는 비용이 사람만큼이나 싸졌어요. 여기에 요즘 들어 완성 로봇을 만든 업체들이 대다수가 뭘 하고 있냐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대여 렌탈 서비스를 많이 해줘요. 야, 너네가 지금 비용이 부담돼? 특히 중소기업들? 괜찮아. 월별로 이만큼만 내. 리스하는 거죠. 와. 그러면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로봇을 쓰는 데 있어서 비용이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내가 렌탈해서 월별 쓰면은 그걸로 또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로봇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로봇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탈세계화를 했어요. 이거는 50년 만에 나온 흐름인데 각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 경제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골자가 뭐냐면 공급망 재편이에요. 자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 유럽도 그렇고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럴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를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로봇이 진짜 중요하다. 특히나 지금 가장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업용 로봇을 볼 때 있어서 미국 쪽의 투자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떤 로봇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냐면 협동 로봇이에요. 협동 로봇이 뭐냐면 기존의 로봇이 이제 여러분들이 큰 대기업의 제조업 창고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단순 반복 작업이에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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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런 식으로 물건이 트레일러 타고 쭉 오면은 그냥 계속 띵, 띵 이렇게 운반하고 아니면 딱 보고 불량품이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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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런 식으로 분류해내고 이런 것들 로봇이 하는데 얘네가 사람 도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용도 비싸고 부피도 커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단순 반복 작업 하나의 일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업무의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는 분류하고 이때는 운반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로봇들이 많이 부각이 되냐면 사람이 같이 쓴 사람 옆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 이게 또 소형화예요.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작동법도 굉장히 쉽대요. 로봇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한 30분, 1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협동 로봇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크게 3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산이 있는데 두산은 상장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뉴로메카인데 아쉽게도 두산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객사들을 잘 확보를 하고 이제 좀 값싼 가성비를 많이 판매하면서 흑자를 보여줬어요. 그래요. 흑자예요, 벌써? 흑자를 보여줬어요.
대다수의 로봇 업체들이 사실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와. 얘네 둘은 이미 흑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좋은 거예요. 퍼 100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 관심 가질 때는 아니다. 너무 비싸다. 이미 비싸다. 차라리 뉴로메카가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사도 확보되어 있고 고객사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얘가 아직 적자라서 주가가 좀 바닥이에요. 오히려 얘를 잘 공부하고 있다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맞서 투자해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로봇의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산업용 로봇보다 나중에 더 시장 파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시장은 이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엔 테슬라를 주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뉴 삼성으로 향해갈 때 있어서 어떤 포부를 밝혔냐면 맞아요. 앞으로는 각 가정당 로봇 한 대씩 둘 거다. 삼성이 사실 가전을 많이 파는 데 있어서 큰 강점으로 부각을 했었던 게 IoT였잖아요. 스마트 가전. 딱 TV랑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랑 그다음에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다 연동시켜가지고 삼성 그냥 다 모든 브랜드가 삼성이어야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열어놔서 가전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의 매개체가 스마트폰이 아닌 로봇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알아서 세탁기 돌리고 로봇이 알아서 지금 적정 온도 체크해가지고 에어컨 켜고 끄고 그 다음에 로봇이 알아서 냉장고 지금 지금 품목들 분류해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은 또 집안 나름대로 청소해주고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대로 놀아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는 일단 첫 번째로 청소용 로봇으로 먼저 좀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각 가정에 지금 로봇을 한 대 두는 가정 입장에서 어떤 로봇을 많이 두냐면 청소용 로봇이에요. 청소기 로봇. 이게 전체 비중이 80%가 돼요. 굉장히 높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청소기 로봇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도가 높은 기업은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고요.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브리봇에 그러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고객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삼성전자인 거예요? 네, 이게 삼성전자의 그 청소기 로봇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전 인간을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로봇들이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국면으로 자동화에 대한 성능을 훨씬 더 높이려고 하는 게 테슬라의 포부인데 야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까지는 꿈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막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이런 흐름들을 좀 알아가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일단 로봇에 있어서 1차적으로 보실 게 핵심 부품인데 핵심 부품이 감속기, 모터가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원래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로봇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일본 업체들에서 다 감당이 안 돼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후발 업체들에게 좀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업체도 대표적인 게 이제 SPG, SBB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랐어요. 올랐어. 그래서 이제 차후에 로봇의 성능이 고성능화될 때 있어서 뭐가 부각을 받게 되느냐를 좀 볼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 봤을 때 이제 이 서비스형 로봇에서 점차 어떤 로봇이 또 많아질 거냐면 배송 로봇, 서빙 로봇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돼요. 네. 특히 배송 로봇 같은 경우. 그러면 점점 어떤 모멘텀을 띈 업체들이 부각을 받게 되냐면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이 물류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가 요즘 밥 먹으러 식당에 가도 그냥 자율적으로 지 혼자 움직이는 서빙 로봇들이 꽤 많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쉽게 대부분이 다 중국 쪽이에요. 그래요? 네, 중국 로봇이 대다수가. 근데 지금 누가 로봇에 투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중국 거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쪽으로 기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쪽으로
이 업계의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수많은 경기 침체도 이겨냈고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력까지 모멘텀을 갖춘 기업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로보티즈랑 유진 로봇이에요. 얘네가 아직까지는 밸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잘 공부해 보시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빈쌤 이런 걸 어떻게 또 공부를 다 하시고 와 아까 저도 그 아는 지인이 네. 칭화대를 나오셨는데 네네. 2016년인가? 그때 16년 17년 이때인데 칭화대에서 공부할 때 로봇이 학교를 돌아다녔대요. 네. 식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중국이 로봇이 진짜 맞아요. 빠른 것 같아요. 중국이 로봇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얘네는 오죽하면은 베이징 올림픽 때 선수들 그 음식 만드는 것도 다 로봇이 만들었대요. 서빙도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행운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면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군요. 네. 와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봇 분야 아직은 좀 공부하기가 조금 먼 미래 같기도 하고 네네. 자료도 없을 것 같고 별로 막 이랬는데 네. 또 수빈 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서 공부하는데 네.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만들어주시는 또 애널리스트 분들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빈 쌤, 요거까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이제 2차 전지, 신재생, 카메라, 5G, 네. 또 이렇게 로봇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 질문 1억 정도 현금이 지금 있습니다. 네네.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실으시겠네요. 저는 일단 절반은 그냥 현금으로 내둘 것 같아요. 아, 네. 네, 절반은. 그리고 현금으로 내두면서 요즘에 또 금리 높은 적금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예금으로. 예. 예적금으로 좀 굴리면서 시장이 좋아질 때를 좀 대비하고 싶다. 준비하고 싶다. 기다리고 싶다. 안전자산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탈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되는 자금보다 더 많은 돈들이 지금 긴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일정 부분 현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좀 맞다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금은 저는 예적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단기 매매에 좀 활용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단기로. 네, 짧게 좀 치고 빠지면서 소액으로 좀 회전을 돌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남은 50%로는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방금 계속 얘기했던 섹터들 10%씩.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신이 카방반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신이 카방반. 그게 다 이 부분이거든요. 신재생, 2차전지, 카메라, 방산, 반도체. 방산을 오늘 얘기를 안 드렸는데 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러시아 전쟁이 터진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다수의 뭐 중동,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 방산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그리고 방산주들이 좋은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방산 기업들이 우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우주 항공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첨단 과학기술 얘기하면서 AI 보안 우주 말했잖아요. 맞아요. 그 우주에 대한 측면 역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또 미래 먹거리로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분야의 비중을 10%씩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10% 담지는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저는 최소한 5분할 최소한 5분할로 해서 뭐 2%씩 제가 원하는 적정 가격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반등세를 좀 포착하면서 담아가겠죠. 그 떨어졌을 때 추매하는 거는 뭐 5% 10%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기 매매랑 좀 중장기 매매랑 달라요. 단기 매매는 저는 지지 라인을 꼭 2가지는 확보하고 애초에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때 있어서 2분할로만 하거든요. 매수를 1차 매수, 2차 매수. 그건 똑같은 비중으로. 2차 매수가 밑에 이제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 그래서 2차 매수가 안 오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적은 비중으로 수익 보고 그렇게 하고 중장기 투자는 저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전 상승 추세 좋아하고 중장기 투자는 저는 오히려 하락 추세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더 싸게 모아갈 수 있으니까. 하락 추세 때 최소한 쌍바닥에 잡히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 번씩 사요. 그때는 크게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다면 그때는 그냥 과감 없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산 쪽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면 될까요? 아, 예, 좋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수빈쌤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투자의 기회다, 투자를 해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또 저만의 견해, 이유들 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뭐 다 하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투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소신껏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장에 있어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처음 보는 시장에 저도 되게 많이 어지럽고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반기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싶어서 저는 오히려 저만의 확신을 갖고 슬슬 투자에 다시 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여기 웅달책방 채널에도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공유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낙관론자도 있을 거고 부정론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산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산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다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말을 다 듣고 이러한 분야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유 근거들이 있구나. 난 이게 진짜 납득이 된다. 나의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해보고 결과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투자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 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결과를 봐야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틀어졌으면 뭐가 잘못됐었지 하면서 피드백해서 다시 또 가면 되는데 과정 중에 포기하면 그 피드백이 어려워요. 잘 되면 잘 된 거 계속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일단 우선시 지금 시장이 정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 맞기 때문에 나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확신을 가졌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볼 때까지는 우직하게 과정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 보셔라. 그 다음에 그 값진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으면 정말 좋은 거고 혹시라도 안 좋았으면 그래도 우리가 인생 거기서 막을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투자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여러분의 계절을 계속 불려나가시는 좀 성공적인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낌없이 귀한 인사이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님들께서 오늘 수빈쌤이 좀 언급해주신 그런 기업이나 섹터 그리고 세계의 정황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부자TV에 수빈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